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댓글 소개하고 137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풍요로운 나윤님께서 저희가 그 아웃라이어 소개한 그 말콤 글래드웰 방송을 듣고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아웃라이어 너무 재미있어서 단숨에 읽어버렸네요. 특히 대한항공 내의 우리 문화가 겪고 있는 권력의 간격 차이는 우리나라 얘기라서 그런지 놀랍고 수긍이 가고 다른 내용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 읽고 같은 작가의 다른 책을 또 도서관에서 바로 대여했습니다. 극에는 무엇을 보았나 이 책도 너무 기대돼요. 책걸상 두 분의 책 추천 저에게 너무 좋아요. 하트 하트 하트. 네, 그렇죠. 아웃라이어의 대한항공 얘기가 나오죠. 네네. 요즘 읽으면 더욱 대한항공이 왜 그런지 오너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숀최 쓰시는 분께서 노인의 전쟁 번역이 잘 되어 있는 SF 소설들 편 들으시고 사연을 보내주셨던 그분입니다. 네.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야근하고 오는 길에 들었는데 제 사연이 나와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상 시인의 꽃자리 좋아합니다. 꽃자리 한 대목인가 봐요. 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기쁘다. 네. 요즘 책걸상에 한 번이라도 언급된 책을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이미 읽은 책은 우리의 소원은 전쟁, 정해진 미래, HQ, 섬에 있는 서점, 개의 힘이고 사놓고 아직 못 본 책은 멸치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 아메리칸 타블로이드입니다. 그간 책걸상 추천작들이 모두 마음에 들어서 방금 킨 10억 년 노인의 전쟁 시리즈 날고양이들 결제했습니다. 특히 박평님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어서 제 마음도 밝아지네요. 요즘은 노인의 전쟁을 읽는 중인데요. 재밌네요. 크크크크. 지하철 출퇴근길에만 보는 중인데 술술 잘 넘어가고 읽으면서 스트레스도 풀려서 좋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드 엑스파일을 좋아했고 커서는 미드 스타게이트를 좋아했었어요. 이 책은 스타게이트를 글로 읽는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맞아요. 정확한 느낌이에요. 스타게이트를 글로 읽는 느낌. 네. 그 이분이 최근에 사신 책들 8권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인증샷도 보내주셨습니다.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책 읽는 품이 굉장히 넓으신데요. 네. 네. 자, 책 처방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게시판에 책 처방 원하시는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 주로 YG가 가끔은 JYP가 힘을 보태서 처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처방 보내주신 분에게는 YG와 JYP가 쓴 책 가운데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훌륭한 책의 저자를 모시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거짓말 안 치고 이 책을 YG와 JYP가 의기투합해서 같이 읽기로 한 다음에 JYP가 저보다 그러니까 YG보다 약간 더 먼저 읽고서 YG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런 책을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 선진국이 된 것 같다. 선진국이 된 것 같다. 네, 그렇게 말했었죠. 라는 얘기를 진짜로 남겼어요. 인생극장의 저자 노명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노명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명우 선생님은 사회학자시고 현재 아주대학교의 교수로 계신데 책 좀 읽는 분들은 다들 이름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세상물정. 세상물정의 사회학. 세상물정의 사회학이 제일 많이 팔렸고 그거 말고도 뭐 호모 루덴스도 좀 네. 다시 쓴 거. 네. 그 제가 썼던 책 중에서 살아있는 책들은 단기간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은 뭐 그다지 없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꽤나 이렇게 꾸준히 팔리고 있는 편이어서요. 보통 그냥 저는 그냥 책을 쓰는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물론 이제 뭐 몇십만 권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뭐 그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기분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경험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네, 저희도 경험해본 적은 저희도 뭐, 없지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왠지. 저도 이제 가끔 이 책이 몇십만 권 팔리면 인세가 얼마지 계산해보고 와 흐뭇하네 뭐 이럴 때도 가끔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글 쓰는 입장에서 제일 더 좋고 기대되고 그러는 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목표는 5년간 10,000권. 아. 10,000권만 팔면 된다.
그게 아니 제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예요. 소박한 목표.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권당. 한 권당. 그죠, 한 권당. 한 권당. 음. 한 권당 5년간 5년 동안 만 만 권. 권이 팔리는. 근데 그 기록을 달성한 책들은 몇 권이나 있으세요? 초창기 때 책은 굉장히 학술적인 책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사실 5년 동안 만 권 기대할 수 없고 그 초창기 때 앞에 나왔던 2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책들은 5년 만 권. 아, 야. 오, 이야. 야. 나머지 대부분의 책들. 아니 그런데 그 제가 노명호 선생님 모시면서 약간 좀 설레했었거든요. 노명호 선생님하고는 연은 있었어요.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프레시안에 있을 때 서평 청탁도 드리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기획한 책에 필자로 참여도 부탁드리고 하면서 메일은 계속 주고 받았지만은 실제로 뵌 건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부터 저는 약간 혼자만의 팬이었는데 어떤 팬이었냐면 그 2008년에 좀 우연히 지인이 추천을 해가지고 노명호 선생님께서 10대와 대학생 정도의 독자를 상정한 그 당시에 클래식 리라이팅이 약간 유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노명호 선생님께서 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 책을 이제 노명호 선생님 식으로 다시 리라이팅을 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노동의 여유를 묻다라고 하는 책을 사계절이라는 출판사에서 냈는데 그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노명호라는 이름을 딱 머릿속에 기억해 뒀다가 그 즈음에 제가 기획한 책의 필자로도 모시고 불확실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이제 선생님이 책을 내는 족족 그게 뭐 직접 쓰신 책이든 번역서든 쭉 찾아서 읽고 있는데 진짜 5년간 만부가 나갈 법해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세요. 네, 약간 팬심을 빌려가지고 제가 홍보를 해드리자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세상물정의 사회학이 뻥 터지면서 드디어 이 시쳇말로 포텐이 터지셨구나라는 느낌을 그 받았죠. 세상물정의 사회학은 저도 앞부분은 좀 봤었는데요. 그건 얼마나 팔렸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꽤 잘 나갔던 것 같은데. 꽤 잘 나갔어요. 사회학이라는 제목이 붙은 책치고는 지금 산하에 보면 35,000부 정도 돼요. 아류도 나왔잖아요. 아류 제목 아류. 세상물정의 물리학이라고 하는. 세상 물정 경제학까지 나왔어요. 세상물정의 경제학까지 네. 나왔나요? 같은 출판사인가요? 같은 출판사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세상물정의 물리학은 또 이제 그분도 굉장히 멋지신 분인데 그 성균관대 물리학과의 김범준 교수님이 세상물정의 물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네. 아마 이제 사전에 교감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천사를 그 노명호 선생님께서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의 물리학을 출판한 동아시아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책을 기획 중이고 출간 예정인데 책 내용으로 봤을 때 제목이 세상 물정의 물리학으로 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네. 근데 괜찮겠느냐라는 메일이 왔는데 제가 그 메일을 보고 몇 가지 생각을 해봤죠. 제가 안 괜찮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안 괜찮다고 해도 이게 뭐 상표 등록이 되는 거 그렇죠. 상표도 아무 일도 아니고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네.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예의 있게 그래도 한번 물어봐 준 거잖아요. 네, 사실. 그 되게 고마운 거기도 네. 하고 이제 그러면 제가 챙길 수 있는 게 뭘까 했더니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주 홍쾌한 마음으로 좋다, 즐겁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안 될 이유가 없다. 뭐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뭐 이런 식의 제가 아마 메일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출판 업계의 나이스한 사람 이미지를 좀 주고 싶었던. 차라리 이제 그게 제가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네. 그쪽에서 제목을 쓰면 뭐 이건 어쩔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는 물리학 두 권 다 읽어봤잖아요. 물리학 책도 잘 팔렸습니까? 물리학책도 잘 팔렸어요. 그래요? 심지어는 그래서 S24나 알라데에서는 세트 판매도 해요. 고래요? 출판사가 다른 다른데 출판사인데도 세상물정의 사회학 물리학을 가만히 세트 판매도 해요. 그 JYP도 그러면 아류 한 권 쓸까요? 세상물정의 의학이나 뭐 세상물정의 보건학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허락만 하시면은 뭐
허락은 하실 것 같은데. 뭐 추천사를 원하시면 제가 추천사 근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물정의 보건의료에 관해서 쓴 책은 저 개념의료라는 제가 가끔 말하는 저의 책 중에 제일 괜찮은 거. 네. 그 아, 책. 깨알같이 또 자기 책 공부를 여기서. 아니 저 노명호 선생님도 사회학자라서 제가 네. 한 권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로 5년 안 됐는데 만 네. 권은 넘게 팔린 책입니다. 네. 그 요즘에 저기 뭐 리커버 이런 거 많이 하니까요. 네. 이건 아, 이제 표지를 네, 어느 바꿀까요? 정도 네. 아 표지가 못생겼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세상 물정의 사회학도 좋은 책이고 물리학도 좋은 책이라서 약간 윈윈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세상 물정의 물리학이라는 책을 보고서 약간 피식했어요. 저는 뭐 동아시아 짝퉁이구나 뭐 이런 짝퉁이구나 생각하면서. 이런 느낌. 근데 뭐 김범준 선생님 원래 알았기는 했지만 내용을 보니까는 이게 좀 짝이 맞는 책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었죠. 또 네. 이제 분야에 따라서 어떤 분은 세상 물정의 물리학을 먼저 읽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가끔은 그런 인사를 듣기도 해요. 아니, 사회학이 짝퉁이냐? 그러니까 제가 세상 물정의 물리학을 읽었는데 세상 물정의 사회학이라는 책도 있네요라는 약간 거꾸로 얘기를. 억울하시겠다. 약간 억울하겠지. 아니 뭐 억울하다기보다도 뭐 그냥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요지경이고 참 재미있구나. 네. 덕분에 그 김범민 선생님도 알게 돼서 김범민 선생님도 한번 뭐 다른 기회가 있어서 김범민 선생님을 뵐 기회도 있었고요. 네. 또 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뭐 물리학자 분과 인사 나눌 기회 없는데. 자, 잘된 거죠. 인생극장이라는 오늘의 책도 정말 좋은 책이라서 할 얘기가 많긴 한데요. 일단 저 노 교수님 사회학 전공자신데 네. 사회학도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어떤 넓죠.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분야들이 좀 다르죠. 사회학 네. 중에서 주로 뭐를 관심 갖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세부 전공으로 굳이 이제 분야를 나누면 저는 사회학 이론, 문화사회학, 예술사회학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네. 그러면 독일어는 굉장히 잘하시는 다 건가요? 까먹었어요.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겸손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구텐 아벤트, 구텐 아벤트 이런 건 하지 않는데 아우프피더젠 비더제 이런 건 하지 않는데 근데 다 까먹었어요. 90년대에 계셨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얼핏 알기로는 그 요즘에 약간 셀러브리티들이랑도 연이 있으시더라고요. 노명호 선생님이? 네, 예를 들자면은 그 요즘에 그 당대 여전히 그 농객으로 유명한 유시민 씨, 네. 뭐 베스트셀러 저자자 그 어학원을 같이 다니셨댔나? 네, 독일 학원 같이 다녔어요. 유학 준비하시면서. 네, 유학 준비. 근데 유학 준비를 같이 하고 있었고 음. 근데 그때 이미 뭐 유시민 씨는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네. 유시민 씨를 기억하고 있지만 거꾸로 유시민 씨는 저를 기억을 못 할 거고요. 네. 근데 그 유시민 씨 부인도 같이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학원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지금도 이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 반년 전에 한번 오랜만에 그때 독일 학원을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모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오. 90년대 초반입니까? 네, 90년대. 예. 그때 이제 유시민 씨 부인은 나오셨는데 그때 유시민 씨는 알뜰 신잡 녹화가 있으셔서 모르시고 그랬었죠. 알쓸신잡이죠. 알뜰이 아니고 알뜰이 아니고 알쓸이. 알쓸. 네. 알쓸 진짜. 이걸로 디스 한번 하신 걸로. 네. TV를 안 보시는 네. 거야. 그리고 마인츠 대학이라는 네. 곳으로 같이 가셨다가. 네, 마인츠 갔다가 브레멘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제가 베를린으로 이제. 근데 그때 베를린에는 저기가 진중권 씨 지금 농객으로 있는. 그 지금 셀럽이라고 얘기하는 게 유시민, 진중권 이런 분들인 건가요? 어쨌든간에 뭐 아, 셀럽이잖아요. 난 진짜 뭐 아이돌이나 누구 정말 셀럽 누구 아시는 줄 아이돌이랑 알고 교류를 하기에는 좀 연배가 있으시잖아요. 네. 뭐 보이기에는 되게 동안으로 보이시긴 하지만. 그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 거 특히 이런 네. 문사철 계열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어려운 외국인이. 거는 뭐 박사학위는 사실 어디나 다 어렵겠죠. 근데 어렵다기보다 오래 걸리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독일이. 그래서 그 방금 얘기한 거 셀럽들은 다 박사학위 못 받고 돌아왔잖아요. 네, 제 주변에도 독일에서 오래 유학한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도 학위를 유시민도 못 받았어요. 박사학위 못 받았고 진중권도 박사학위 못 받았는데 같이 독일어를 공부한 노명훈 선생님은 되게 박사학위 받고 온 거지.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게 아쉽네요. 지금 녹음 시작한 이래로 가장 밝은 표정으로 노명훈 선생님이 그럼 좀 더 해봐 뭐 이런 분위기로. 네, 어쨌든 고생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거죠. 그 아주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시는데 글을 참 잘 쓰십니다. 정말로. 네. 문학 쪽에도 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니요, 저는 문학은
그 전혀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아도르노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었어요. 네. 아도르노가 뭐죠? 독일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 예. 계몽의 변증법. 제가 그쪽 네. 잘 무식해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아도르노가 본래 이제 음악가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실제로 이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철학 박사 학위를 끝내고 나서 비엔나로 유학을 가기도 하거든요.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네. 근데 음악가로는 아도르노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음악 평론가로서는 독일에서 지금도 가장 권위 있는 음악 평론가의 한 명으로 꼽힐 만큼 평론가로서는 굉장한 위치에 있는 그러면 사람인데 철학자로도 유명하고 음악 평론가로도 그- 유명하고. 네. 아도르노의 음악 평론이 이제 제가 굉장히 거칠게 그냥 무식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 막 그 소음처럼 들리는 현대 클래식 음악 있잖아요. 그 음악에 대한 가장 세련된 옹호자. 예. 그렇죠. 근데 네, 네. 그거하고 지금 문학에는 도전하지 않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아도르노가 이제 어떤 그 아도르노의 음악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고 하면, 그러니까 음악가가 당신은 평론에는 재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곡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분석적인 것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평을 내리고 아도르노도 스스로 자기가 그걸 수긍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작자가 되기에는 상상력이 없다. 부족하다.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은 오히려 창작자가 되는 상상력의 재능보다는 분석적인 능력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제가 이제 아도르노를 굉장히 존경하기도 하고 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학자가 또 아도르노이고, 저는 이제 그런 아도르노의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저 또한 느끼는 게 또 그런 거거든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 문학 쪽은 아닌 것 같다. 그건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전혀 아닌 것 근데 같아요. 취미도 즐기시지도 않으세요? 소설. 그러니까 보는 왠지 거. 노명호 선생님에 대한 인상은 평소에 그 이제 소일거리로 또 문화사회학을 공부하시니까 되게 당대 소설, 최근에 뭐 예를 82년생 김지영 같은 네. 그런 소설들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쭉 보시면서 왠지 작가들이랑 교류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인상인가 봐요.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소설 좋아하실 것 같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가끔은 소설 써보실 생각 없으시냐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듣기도 하는데, 네.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면 전 소설을 정말 안 읽는 사람이에요. 소설을 전혀 안 읽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회과학자로서 사회과학적인 글쓰기, 어떤 사회과학적인 글 읽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저는 이제 텍스트를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책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사회학에서 글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글을 정교하게 쓰는 거, 정확하게 쓰는 거. 네.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특히 이제 제가 뭐 박사학위 할 때 받았던 훈련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언어를 정교하게 사용하는 것,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이런 거였었기 때문에 가끔 소설을 읽다가 보면은 이렇게 언어들이 과장되어 있다는, 제 기준으로 보면 과장되어 있다라는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 그래서 사회학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수성이나 문학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 저한테 모티브가 되고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읽을 때는 굉장히 사실 소설 읽을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난독증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소설책은 제가 좀 잘 따라가지 못하고, 특히나 더 압축적이고 더 상상력이 더 풍부한 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기 더 힘든. 그래서 굉장히 뭐 의외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소설이나. 정교한 글쓰기 하고 뭔가 이렇게 감성적인 글쓰기 혹은 아까 소설은 너무 과장되어 있다 하고 좀 이게 소설도 되게 정교하게 쓰여져야 되는 측면이 있고, 선생님 책 인생극장 여기 보면 정말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문장도 많은데 이 책에 선생님 책이 막 정말 이렇게 정확한 언어로 막 이렇게 드라이하게 이렇게 쓰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느낌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JYP가 왜 소설을 써보실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던 게, 인생극장이 그러니까 논픽션이지만은 굉장히 잘 짜여진 스토리텔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문장들도 어떤 문장들은 웬만한 문학 작품 이상의 아름다운 문장들이나 맞아요. 감수성 있는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오 이런 양반 정도면은 소설을 써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저희 소설 많이 보는 저희 두 사람이 보기에는 소설을 쓰셔도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글쓰기 훈련은 사실 전 그러니까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일종의 글쓰기 훈련 같은 걸 한 거예요. 독일어로. 독일어로. 음. 근데 독일어로 글쓰기 훈련을 할 때 그때 이제 저한테 생긴 일종의 버릇이나 그러니까 태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였었냐면 이게 독일어가 외국어고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과정 속에서는 모든 단어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한 문장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고 그렇구나. 검색을 해야 되는. 외국어로 네. 글을 써본 경험이 그러면서 거의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저한테는 그게 일종의 글을 쓸 때 일종의 습관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한국어로 모국어로 글을 쓸 때도 저도 늘 의심을 해요. 제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도 단어가 자주 찾아보시고. 제가 알고 있는 단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왜냐하면 가끔 또 사전 찾다가 보면 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 아, 이 단어 또 잘못 알고 잘못 알고 있었잖아. 있었구나. 난 대략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아니었네라는 걸 발견할 때가 굉장히 네, 많아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좀 머리카락이 좀 쭈뼛쭈뼛 서죠. 네, YG나 JYP도 글 많이 써서 뭐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만 네. 저희도 공감합니다. 네, 가끔 그럴 때 있죠. 음. 그 뭐 뉘앙스 차이, 그렇죠. 뭐 하긴 뉘앙스보다 더 네. 차원 높은 그 뭐 코노테이션은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아주 미묘한 그렇죠. 함의 같은 거를 제대로 살려서 쓰려면 단어를 정말 잘 골라야 되죠. 이 인생극장이라는 책은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이게 장르를 말하기도 뭐하고 이게 뭐 무슨 뭐 어떤 계열의 책이라고 말할지 좀 그 애매한. 이미 애청자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굉장히 엄밀하고 분석적인 사회학적 작업을 하는 것 같은 이제 책을 읽으셨으면 이제 하는 노명우라는 사회학자가 인생극장이라는 뭐 논픽션이죠. 장르를 따지자면 논픽션을 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 뭐 굉장히 안타깝게도 노명호 선생님의 아버지와 어머님께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 노명호 선생님께서 아버님, 어머님을 보내드리는 그 추모의 한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학자로서의 어쨌든 지적인 호기심 등이 이제 같이 이제 발동을 해가지고 아 우리 부모님의 삶을 아들인 내가 때로는 가깝게 때로는 약간 거리를 두고 한번 기술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시작으로부터 나온 책이 이제 인생극장인 거죠. 뭐 제가 조금 부연하자면 부모님의 전기인 동시에 시대의 전기. 그 시대를 살았던 다른 평범한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그 세대 전체의 전기이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았던 어떤 그 인생들을 아들이 복원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산재해 있는 작은 단서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왜냐하면 노명호 선생님의 아버님 어머님은 역사책에 그 행적이 실릴 만큼 유명하신 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저희는 이제 읽었는데 네, 네. 맞는 거죠. 네,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일단 궁금한 게 이 약간 특이한 이 컨셉의 책을 써야겠다라고 결심하신 시점이 언제쯤? 그러니까 저도 계기라거나 저도 연장선상에서 처음부터 딱 이렇게 이런 책을 쓰겠다라고 결심하신 이게 거예요. 굉장히 자발적인로 안에서 솟구치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예를 들어 출판사 편집자든 누구든 옆에서 이렇게 살짝 자극하는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 만들어지긴 데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좀 그 이면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한국의 근현대사를 한국 영화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면 어떨까? 제일 처음에 갖고 있었던 아이디어는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학교에서
영상사회학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영상사회학의 수업의 한 프로그램으로 이런 걸 한번 기획을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얘기를 썼죠. 다음 학기에 우리 영상사회학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영상사회학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일종의 한국의 고전 영화, 옛날 영화들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걸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것만 해도 한다. 듣고 싶네요. 구전 네. 영화라면 무슨 뭐 학부예요, 대학원? 학부. 영자의 전성시대 네. 오발탄 뭐 이런 오발탄 거겠죠. 뭐 이런 네. 영화들. 네. 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썼더니 그걸 이제 편집자가 보고 저는 이게 뭐 그때만 해도 그냥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생각만 있었지 책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었었는데 편집자가 그 페이스북 그 포스팅을 보더니 이건 책으로 할 그 만하다. 편집자는 그 당시 사계조 출판사에 있었던 조곤영 선생님. 네, 그러니까 세상물정의 사회학 편집자였던. 제 또래인데 굉장히 유능한 편집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걸 책으로 좀 작업을 하려고 하면, 꼭 학교 안에서 이런 영화를 같이 보고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학교 바깥에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과 함께 옛날 영화들을 보고 그 영화를 모티브로 해서 한국 근현대사의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해서 이걸 그러니까 캠퍼스 바깥에서 그때는 세상물정 극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옛날 영화를 같이 보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영화가 끝난 다음에 영화에 관련된 감상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작업들을 했었죠. 혹시 그 문화공간 애무에서 하신 거예요? 네. 사계조 출판사가 굉장히 멋있는 그 문화공간을 시내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거기 굉장히 괜찮은 영상 시설도 있거든요. 네. 그 세상물정 극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걸 보면 이제 세상물정의 사회학이 나온 이후일 네, 테고 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물정의 사회학도 이제 조금 더 팔 수도 약간의 있고 프로모션. 뭐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또 어차피 시내 문화공간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놀리면 뭐하나.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이제 반응이 좀 괜찮으면 그 다음 책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부모님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건 네. 조금 다른 트랙이지 않습니까? 그 이제 부모님이 이제 들어가게 된 배경은 이제 그 당시 그 세상물정 극장을 그러니까 시즌 1, 2, 3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 세상물정 극장의 단골 관객 중에 한 분이셨어요. 보러 그러니까- 오셨군요. 네. 근데 그 당시 또 어머니가 어떤 상황이셨었냐고 하면 아버지가 이제 치매에 걸리셔서 그 치매 걸리신 아버지 간호를 어머니가 혼자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었는데 어머니한테는 이 세상물정 극장에 영화를 보러 오는 게 이 세상 그 어떤 거보다도 달콤한 휴가 같은 거였었죠. 해방되는 예. 거.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오셨다가 영화를 이제 보시고 나서 영화를 보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옛날 생각들이 나시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엄마가 예전에 이랬고 저랬고 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어머니가 아주 자연스럽게 저랑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든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한국 근현대사를 영화를 통해서 보는 걸 그냥 영화 근현대사 이렇게 이항의 관계만 맺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대를 살았던 구체적인 사람과 같이 근현대사 그리고 영화 그리고 그 시대를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사망의 관계를 맺게 되면 더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아버지의 삶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이 사망을 구성하는 한가의 축이 돼서 아버지에 관련된 책을 쓰려고 했었어요. 이제 아버지 때 그냥 치매 걸리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원고를 쓰고 있었었는데 원고를 쓰는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와 관련된 책을 완성하려고 제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걸 알게 됐고 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과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1년 2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2개월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된 건 아버지 돌아가신 것으로부터 한 6개월 후쯤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병원에서 길어야 6개월을 넘길 수 없다라는 판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생기면서 책의 구성이 바뀌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제가 아버지에 관련된 책을 쓰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머니 인생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 단독 나무주연이었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동주연으로 하는 책의 구성을 바꾸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고,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걸 꼭 어머니에게 완성시켜서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좀 더 오래 살아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출간 행사를 하게 되면 출간 행사하는 것까지 내가 보고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늘 하셔서 좀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뭐 결국 어머니가 네. 돌아가셨고, 네. 그래서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책을 완성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책이 기획되고 나서부터 책이 완성되는 기간까지는 한 3년의 기간이 걸린 그렇네요. 3년의 기간이 걸리면서 책이 처음에 기획과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영화와 한국 역사만을 이항의 관계를 보는 책이었다가 아버지를 인생을 다루는 책이 됐다가 어머니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까지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러면서 현재의 책이 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책 자체로는 더 훌륭한 책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아버지만 있었으면 어딘지 모르게 약간 허전했을 네, 것 저도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 책을 탈고하고 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유산이 이거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인생을,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것이 꼭 재산일 수는 없고, 보통 이제 뭐 유산 많이 받았대, 얼마나 받았대, 뭐 이런 얘기. 보통 네, 우리는 네. 유산이라는 걸 재산으로 환원시키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유산은 실제로 두 분이 사셨던 인생. 왜냐하면 이 책은 제가 쓰긴 했지만 부모님이 사셨던 인생이 없었다면 제가 이 책을 쓸 수 없었던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사셨던 인생이 어찌 보면 제가 물려받은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라는 생각도 이 책 탈고하면서 했죠. 뭐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막이 내리고 비로소 시작되는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 이야기. 네. 네. 그 이 책의 컨셉은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옛날 영화로 보는 한국의 근현대사라기보다는 이 노명우라는 개인의 부모님의 인생을 통해서 본 한국 근현대사인데 네. 양념으로 중간중간에 영화 영화 얘기가 좀 이야기가 섞여 있는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읽히는데요. 솔직히 영화를 가지고 한국 근대사를 다루는 책이 있었으면 뭐 그냥 그런 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을 가지고 막 너무 막 이렇게 감성적으로 정말 자기 가족들 이외의 사람들은 딱히 공감할 수 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쭉 책을 썼으면 그건 그냥 효도로 쓴 패밀리 책이죠. 비즈니스 내지는 뭐 효도 차원이 됐을 텐데 요게 이제 다 결합이 돼서 아까 삼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되니까 잘 버물려지면서 기가 막힌 굉장히 책이, 멋진 책이 나온 거죠. 진짜 선진국이 된 것 같다고. 이런 전 세계에서 이런 컨셉의 이런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책을 훌륭하게 완성된 케이스가 또 있을까 싶을 그러니까 정도로. JRP가 책 평가가 굉장히 박한 편인데,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안한 책 중에 방송까지 실현이 안 되는 책들도 많아요. 제가 다 왜냐하면 둘 다 합이 맞아야 어쨌든 모시면은 좀 재밌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번 책은 어떨까 했는데 너무 좋다고 하면서 선진국 얘기를 하니까는 이 양반이 왜 이래 막 제가 그랬죠. 자, 지금 책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그 노 교수님의 부모님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관한 얘기는 거의 안 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근데 이미 오늘은 지금까지만 들었어도 상당수 애청자분들이 인생극장이란 책 한번 읽고 싶다. 읽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것 아니에요. 같아요. 다음 편 들으시면 더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드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하도록.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명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